중국이 망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숫자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빚이 8경원을 돌파했습니다. 8조도 아니고 8천조도 아니고 8경원이에요. 부동산은 박살났고 청년 절반이 백수고 공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빚은 매일매일 불어나고 있습니다. IMF가 숨겨진 빚까지 합치면 공식 발표의 4배라고 했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처참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와중에 한국 조선업은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중국 경제가 어디까지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틈에서 한국이 어떻게 기회를 잡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부채 구조의 심각성인데요.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이 302.3%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빚, 기업 빚, 가계 빚을 다 합친 금액이 400조 위안을 넘어섰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경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거든요. 문제는 이게 공식 발표된 숫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지방정부 부채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는데요. 중국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LGFV라고 불리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엄청난 빚을 숨겨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지방정부 부채도 어마어마한데 IMF는 이 숨겨진 빚의 실제 규모가 공식 발표의 4배에 달하는 1경 2천조 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지방정부들이 도로 깔고 건물 짓고 신도시 만든다면서 벌여놓은 사업들이 대부분 이 그림자 금융으로 돌아났던 겁니다. 지금 지방정부들은 빚을 갚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그러니까 ABS를 사상 최대 규모로 찍어내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 발행하던 채권의 62%가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새 빚으로 헌 빚을 막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에 빠진 거죠. 중앙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지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도 지갑을 꽁꽁 닫아버렸는데요. 중국 가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쏟아붓고 있거든요. 내수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공업이익은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게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공급해도 사람들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는 대신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빚의 실질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100만 원 빌렸는데 물가가 10%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개춘만 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왜 심각하냐면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기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거든요. 일본은 그래도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달성한 상태에서 장기 불황에 들어갔는데 중국은 아직 중진국 수준인 상태에서 고령화까지 겹쳐버린 겁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이른바 미부선노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 암울한데요. 중국 전체 주택 가격이 2021년 고점 대비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거래량은 절반 넘게 줄어들면서 시장 자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나마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임대 수익률이 연 1.8% 수준까지 올라와서 자산가들의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지방도시들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태인데요. 이미 투자 가치가 사라진 슬럼화 단계에 진입한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동반부실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대도시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지방은 무너지고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 중인 겁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구 구조의 붕괴에 있는데요. 중국의 연간 혼인 건수가 10년 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가장 강력한 수요층인 신혼부부가 사라졌다는 의미거든요. 과거에는 집을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신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중국인들의 돈이 부동산에서 빠져나와 예금이나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인 FDI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자본에 의한 시장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인구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이 맞물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건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인데요. 공식 청년 실업률이 17%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1200만 명의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쏟아지는데 경기 침체에 빠진 기업들은 신규 채용문을 아예 닫아버린 상황이거든요. 취업할 곳이 없으니 공무원 시험에 371만 명이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죠.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탕핑이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탕핑은 평평하게 눕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가가 없으니 그냥 누워있겠다는 체념의 표현이죠.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학 졸업장을 찢는 영상을 공유하거나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눕기 경쟁이라고 부르는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무언의 저항인 거죠. 역설적인 건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인데요. AI 기업 딥시크나 전기차 업체 BYD 같은 챔피언 기업을 키우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만 800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첨단 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현저히 낮다는 거거든요. 공장 하나에 수천 명이 일하던 제조업과 달리 AI나 전기차 산업은 소수의 고급 인력만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자동화와 로봇 도입이 기존의 저숙련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 발전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역설적인 현상이 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기관들이 2026년 중국 성장률 전망을 4.4%까지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거죠. 내수 소비가 죽고 청년들이 꿈을 잃은 시스템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화려한 기술적 성취 뒤에 숨겨진 부채와 실업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보다 더 혹독하고 긴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한국 조선업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사이 우리 조선업은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가 발표한 작년 최종 결산을 보면 한국 조선업계가 1160만 CGT를 수주하며 점유율 21%를 기록했거든요. 2020년 이후 중국에 밀려서 10%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점유율이 5년 만에 다시 20% 고지를 탈환한 겁니다. 반면 중국 조선업은 수주량이 전년 대비 35%나 급감하면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꺾였는데요. 한국이 역전에 성공한 비결은 명확합니다. 수익성이 낮은 벌크선이나 소형선은 과감하게 중국에 내주고 대신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친환경 가스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죠. 싸게 많이 만드는 전략 대신 비싸게 잘 만드는 전략을 선택한 건데 이게 완벽하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수수료 부과 같은 강력한 규제 시그널을 보내면서 글로벌 대형 선주들이 리스크를 피해 한국 조선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검증된 기술력과 납기 준수 능력, 그리고 지정학적 안정성까지 갖춘 한국이 최선의 선택지가 된 거죠. LNG 운반선 시장에서는 한국의 독주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점유율이 무려 84%에 달합니다. 사실상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LNG 운반선은 선박 중에서도 건조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거든요.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면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데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LNG선을 만들 때마다 납기 지연과 품질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한국은 248척의 LNG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반면 중국은 고작 48척에 그쳤습니다. 5배가 넘는 실적 차이가 기술력의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한국 조선 3사가 보유한 화물창 기술은 중국이 당분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올해 전망은 더욱 밝은데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LNG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9년 완공 예정인 대규모 액화터미널 물량을 소화하려면 올해 최소 110척의 추가 발주가 필수적이거든요.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중 70척 이상은 이미 한국 조선사들의 몫으로 예약된 상태라고 합니다.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LNG선 한 척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3,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핵심 인프라를 독점 공급하는 위치에 올라선 거죠. 을에서 갑으로 완벽한 포지션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LNG 운반선은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떠다니는 에너지 플랜트로서 한국의 기술 자존심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물량 공세를 펼쳐도 이 기술적 격차는 오히려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업의 부활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거든요. 2010년대 중반만 해도 한국 조선업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를 퍼부으면서 한국 조선소들이 줄줄이 쓰러졌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은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고 STX조선은 아예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조선소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었는데요.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한국 조선사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시장으로 전략을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같은 분야는 기술력이 없으면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을 파고든 거죠. 특히 LNG 운반선의 핵심인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영하 163도에서도 새지 않고 안전하게 액화청연가스를 보관하는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GTT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는 건 한국 조선소들이 압도적으로 잘하거든요. 이게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의 결과입니다. 중국도 LNG선 시장에 뛰어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품질이 따라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LNG선들이 납기를 못 맞추는 건 기본이고 인도 후에도 각종 하자 문제가 터지면서 선주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글로벌 대형 선주들 입장에서는 배 한 척 가격이 3,600억 원이 넘는데 몇 푼 아끼려다가 품질 문제 터지면 손해가 더 크니까 검증된 한국 조선소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한국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 각종 규제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해운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국 조선소 발주를 꺼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미국 항만에 자주 드나드는 선박들은 중국에서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드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한국에 집중 발주하고 있습니다. 2만 TE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중국 조선소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한국 조선사들은 이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무기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시장의 성장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차세대 선박들은 기존 선박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한국조선 3사는 이미 이중연료 엔진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했고 수소나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선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당장 따라잡기 어려운 기술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래 시장까지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수주 잔고 상황도 한국 조선업의 호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현재 한국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3년에서 4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주문이 끊겨도 몇 년은 배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일감이 밀려 있는 거죠. 이렇게 수주 잔고가 쌓이니까 협상력도 올라가서 선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인력 수급이 오히려 걱정될 정도인데요. 한국 조선업이 힘들던 시절에 숙련공들이 대거 이탈했거든요.
지금은 일감이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소들이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개선하면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건 반대로 보면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결국 중국 경제와 한국 조선업의 엇갈린 운명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양적 성장에만 집착하다가 부채에 덫에 걸렸고 한국 조선업은 위기 속에서 질적 전환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거죠. 빚으로 쌓아올린 성장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기술력으로 쌓아올린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는 걸 두 나라가 동시에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길고 혹독한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한국조선업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를 타고 최소 10년 이상 호황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의 판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점입니다.